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를 열겠다라고 밝혔고요. 포스터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터 아래쪽에 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후원하면 계좌번호 예금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좌번호가 쓰여 있고 예금주에 전국 중고등학생 대표자 학생협의회 줄여서 중고협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고협은 지난 3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동아리 활동 지원금으로 총 125만 원을 지급받은 단체라고 하는데요. 네. 서울시에 제출한 계획서에 보면 사회 참정권 캠페인 활동과 청소년 정책 제안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나온 서울시 관계자 말을 보면 계획서 내용을 보면 선정하지 않은 이유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논란이 좀 정치권을 중심으로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촛불 집회 주관 기관인 이 동아리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포스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선정 당시 제출한 계획서 내용과 실제 활동이 다를 경우에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겠다라고 서울시가 밝혔고 여성가족부도 지원 사업을 전수조사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모두 환수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정치적 논란과 맞물려 있는데요. 네. 권성동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 단체의 포스터와 후원 계좌 관련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전국 중고등학생 대표자 학생협의회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결국은 국민 혈세가 정권 퇴진 운운하며 민주당 홍위병 노릇을 하는 운동권 업체에게 흘러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이 단체에서는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박은 일단은 헌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동아리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해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서울시 여가부가 이런 내용을 쏙 빼고 마치 지원금이 네. 촛불 집회에 사용된 것 마냥 호도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지금 단체를 두 군데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단체들 간에. 일단 홈페이지를 보면은요. 예.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이 중고협은 이 연대가 운영하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안에 지금 중고협의회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지원금에 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원금이 정치적 목적으로 쓰이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 뭐 이 지원금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조금 살펴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조 변호사님께서 관련 내용을 좀 어떤 법문이라든지 뭐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런 뭐 자치회라든지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급이 될 수가 있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제 네. 지급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보조금 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조금 관리법을 보면 이제 보조금을 지급받았던 단체나 뭐 협의회가 이걸 반환해야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거나 법령을 위반을 했거나 어떤 처분 결정을 위반을 했거나 거짓 신청, 부정 방법으로 수급을 했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환수할 때는 이제 이자까지 쳐서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더 커지겠군요. 네. 네. 여기서 지금 문제가 삼고 있는 것은 지금 활동 목적 이외에 이 보조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 목적으로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은 네. 사회 참정권 캠페인 학생 입장에서의 정책적인 토론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예. 다른 활동과 관련해서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촛불 시민연대 활동과 관련해서는 뭐 다른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게 나중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사실상 이제 환수와 관련된 문제는 없는 것이죠. 보조금 관련해서는 그런 예산 집행 목적에 사용했다라는 것만 밝혀지게 되면은 네. 지금 전액 환수하겠다 이 정도의 그런 문장은 과장이라고 밖에는 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어떤 보조금 관리법을 통해서 저희가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일단은 동아리의 활동 계획서에 사회 참정권 캠페인 활동
청소년 정책 제안 토론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행동에 나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제고사 부활과 같은 경쟁 교육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생들과 같은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서 이것을 정치적 행위니까 네. 본래 행위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지도 전 좀 의문이고요. 11월 5일이면 토요일입니다. 11월 5일. 예. 그러면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이런 집회에 나갔고 만약에 지원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면 이것을 서울시와 여가부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원금 문제와 좀 별개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 일단 청소년의 정치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윤석열차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문체부가 나서서 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입장을 낸 바 있고. 저희가 방송을 한번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 건도 저는 서울시와 여가부가 이런 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목적하는지는 원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관리법이니까 보조금을 준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들은 이 계획서에 따라서 집행기관이 요구하면 증명서도 내야 되고 항상 하는 행위인데 예. 이렇게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이른바 정권퇴진 집회를 하겠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면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좀 과도한 비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청소년들이 정치 관련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부 어른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정치권이 보여준 행태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예. 청년들이 거기에 좀 이용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그렇죠.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반론을 조금 제시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청년층, 청소년층이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이미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31일 만 18세 피선거권, 즉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췄고요. 네. 그 이후에 정당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는데 만 18세였던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췄습니다. 즉 학생들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법까지 고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청년들의 정치 활동이 과도하거나 잘못되거나 폭력된 방식으로 가면 비판할 수 있지만 네. 정치 활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것까지 비판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 보조금이 실제 그 촛불 운동에 사용이 되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된다. 네. 실제로 그 중고협이 활동 목적으로 제출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면은 그렇게 문제 삼을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서울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대상 동아리를 이제 모집을 할 때 모집 요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 기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선정 거죠? 기준이라든지 예.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대상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종교적 색채를 갖는 동아리 지원 불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종교적 색채가 아니라 정치적 색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도 뭔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지원 자격을 잘 따져봤는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종교적인 색채는 안 된다. 네, 오히려 운영 분류 기준에 보면 사회 참여 영역이라고 해서 민주 시민이라든지 아니면은 캠페인 그리고 인문사회 영역에서는 법, 정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렇군요.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협의회가 지원금을 받고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은 현 정권에서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무리하게 비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할 수밖에 없고 어른들이 너무 틀에 가두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 편협한 시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청소년들이 어떤 정치 활동을 하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때 이것이 마치 기존 정치인들, 기존 구시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어떤 선동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우려를 하고 조금 더 세심하게 지켜봐야지 그렇죠.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목소리가 기존의 사람들과 좀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적 나쁘다라고 보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의견 들어온 것 중에도 보면은 어쨌든 심경용님께서는 나라에서 지원금 받는 단체가 반정부 활동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오셨고, 제르니스님께서는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피선거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0324번님께서는 지금 이 중고생 연합회가 중고생들의 연합회가 맞는 거냐? 실제로는 그 운영하는 학생들이 실제로는 운동권이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마침 하셔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단체를 좀 불순하게 보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서 이 여당에서 나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라는 말 자체가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불편한 얘기죠.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주말에도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촛불 집회를 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예.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그것을 지원금과 연결시키거나 홍위병으로 비판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비판하려면 그러면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서 정말 이렇게 홍위병이란 말까지 쓸 수 있는지 근거를 잘 대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담론 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당하고 억울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회원과 전국 중고등학생 대표자 학생 협의 학생들이 어떤 기자회견을 했었냐라고 보니까 지난 1월에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게임과 관련된 셧다운제 규제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게임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층이 또 이 사실은 청소년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자 정책의 영역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활동을 가지고 어른들이 정치적이니까 하지 말라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의 인권이라든가 뭐 교복에 관련된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정책이자 정치 영역에 걸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지원금을 들어서 약간 협박하는 것처럼 하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단체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이제 다른 그동안에 활동했던 내역을 좀 얘기를 해주셨고. 조 변호사님께서는. 네, 이 협의회 관련해서는 제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를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많은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고등학생 학생 대표자, 뭐 반장, 회장, 이런 학생 회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하는 협의회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보다 좀 더 큰 이제 아까 연대라고 말씀하신 그 연대에서는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성인도 거기에 이제 좀 중고등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성인들도 모여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기본적으로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생이라든지 뭐 반장, 학생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말씀씩 더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까지도 어른들 상당수는 정치에 대한 혐오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청소년들의 이런 정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적인 리더로 가거나 보다 민주적인 시민 역량을 갖추려면 어릴 때부터 오히려 정당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주고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어른들의 역할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선거권이나 참정권 연령을 계속 낮추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죠. 또 해외에서 젊은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는 바탕 이면에는 어린 시절부터 좋은 환경에서 정치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점에도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서 또 자유로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 해주신 거고요. 조 변호사님께서. 저도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의사를 당연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학교라든지 어른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지도라는 부분이 자칫 생각을 강요하거나 억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이제 어른들이 제대로 인지를 하고 어른들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표현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과 동시에 그에 걸맞는 책임도 있다라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무와 책임이 함께 따른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지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른들이 잘 가이드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에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성범죄 무죄율이 지금 높아서 성범죄자들이 이쪽으로 이 국민참여재판 쪽을 선호하는 지금 경향이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걸 무죄 판단을 하는 것인지 이 특성에 대한 지금 조사 연구 결과를 조금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좀 보완해야 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조 변호사님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성범죄자들 그리고 성범죄 관련한 재판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실제로 성범죄로 이제 기소가 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사실입니까? 네. 네.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맨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된 이유는 시민들의 사법 참여를 확대를 하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는 재판을 하자.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들 가운데 이제 무작위로 선발을 하고요. 피고인 측과 이제 검사 측이 그 무작위로 추출된 배심원들 가운데 질문을 통해서 이제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배심원들이 이제 유무죄를 이제 판결을 하게 되고요. 양형까지도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는 달리 이렇게 유무죄를 판단을 한다거나 이렇게 양형에 대해서 법관을 구속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배심원의 판단과 재판부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 한 90% 정도는 이제 법관의 판단과 배심원의 판단이 이제 동일하게 가는 방향을 보이고요. 한 10% 정도만 이제 반대가 되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이렇게 국민참여재판을 피고인들이 선호하냐 이거를 봤더니 통계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실제 참여재판의 통계 2008년부터 2017년까지를 보면요. 일반 범죄에 있어서 무죄율이 8% 정도인데요. 성범죄의 경우에는 2배가 넘습니다. 18%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을 이제 신청한 살인이라든지 강력범죄자들이 무죄율이 나올 확률이 8%인데 성범죄는 18%나 나오니까 무죄가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참여재판이 아니라 일반 재판에 있어서 성범죄의 무죄율은 2.4%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반 재판으로 내가 성범죄 재판을 받는 거랑 참여 재판으로 내가 성범죄 판단을 받는 게 9배나 차이가 나니까 너무 크게 차이가 9배의 나네요. 확률로 내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민 참여 재판을 성범죄의 피고인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참여 재판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작용을 하길래 이렇게 일반 재판과 참여 재판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보고서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23일 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제 경기대학교에서 하나 제출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양형 판단에서 배심원 특성의 영향과 피고인 요인의 조절 효과라는 논문이 하나가 발표됐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연구 결과만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배심원의 성차별 의식이 높을수록 이 성차별 의식이라는 건 정확하게 뭡니까? 성차별 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성을 차별하는, 그러니까 남성 여성에 대한 다르다. 이런 인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피해자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특히 말하는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래야 된다. 성범죄 피해자들이라면 사회생활 이제 못하고 좀 숨어 지내야 되고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고 이런 어떤 피해자 다음이라는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제 피고인을 좀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배심원들이. 그리고 배심원들의 성별로 봤을 때는 여성 참여자가 50.9%가 유죄 판단을 내린 반면에 남성 참여자는 31.5%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성별로도 차이가 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이런 경향을 보였다라는 거는 실제 사건을 한 것으로 통계를 낸 것은 아니고요. 이 논문을 쓸 때 중간간과 관련한 사례를 주고 이 사례를
그 배심원 선정 가능성이 있는 만 20세부터 69세 351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면서 어떤 범죄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고 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 그리고 양형 판단에 관한 문항에 응답하는 식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조사 결과 내용 중에서 눈에 특별히 좀 더 띄었던 것은 아까 무죄 판단이 법정에서는 2.4% 그러나 이제 국민참여재판 쪽에서는 18%라는 9배나 무죄 확률이 높다는 부분이 정말 눈에 띄었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논문 남녀 차이 그다음에 성차별 의식이라든지 피해자다움에 대한 인식들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연구 내용을 보시면서 두 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 배심원제가 아마 어떤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한다던가 이런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고정관념, 편견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범죄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쪽으로 자꾸 악용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점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면접위원들이 쭉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근데 한 명의 면접위원이 계속 여성 그 면접을 보러 온 사람에게 여잔데 결혼하고 회사 다닐 거예요? 라든가 이 사람의 신체 사이즈를 묻는다든가 계속 어떤 성별에 관한 질문을 한다면 다른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의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가 업무 계획보다는 계속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 뭔가 여성들이 결혼하면 회사를 금방 두는구나. 출산이 업무에 방해가 되는구나라는 고정관념을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국민참여재판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피고인을 방어하는 측에서 계속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통념을 들어서 예를 들면 왜 그날 신고하지 않았죠? 왜 이틀이나 신고를 안 했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등등으로 공격을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사회 아직은 개선되지 않는 편견과 맞물려서 질문이 나올 때 그렇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된다라는 문제가 하나점. 두 번째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가 지금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배심원 사전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법률 개정안이나 법원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해볼까요? 예. 자, 뉴스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뉴스픽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픽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사회적 통념과 관련된 법정 내 질문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가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 동안 재판의 본질적인 문제와 상관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피해자를 계속 공격하는 그런 것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사회적 통념과 맞물려서 배심원들에게 뭔가 이제 여성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저 여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통념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피해자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고요. 그렇겠네요. 이런 현상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2020년 기준에 성범죄 일반 재판 무죄율 3.7%, 국민 참여 재판 무죄율 47.8%.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이러다 보니까 성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국민 참여 재판을 선호하고 일부지만 일부 로펌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가자라고 슬로건을 붙여놨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또 이런 제도를 또 이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 이제 일반 범죄의 무죄율보다 이렇게 국민 참여 재판으로 갔을 때 무죄율이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자료. 통계적으로 맞기는 한데요.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일반 범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피고인들이 자백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죄가 나오게 되는 확률이 정말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유죄 무죄를 이렇게 좀 가리기 어려운 상대방과 서로 다르게 유무죄를 주장하는 치열하게 다투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그 유죄 무죄율에 있어서 이렇게 일반 재판과 국민 참여 재판의 이제 무죄율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민 참여 재판을 하다 보면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요. 그 피고인 측이 사실상 이제 검사 측보다 노력을 많이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피고인 측이 준비하는 만큼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조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보통 우리가 성범죄 같은 경우에 직접 증거가 있으면 이건 유죄를 판단하기 너무 쉽죠. 근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둘만의 공간에서 내밀한 공간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이거를 이제 증거 가치를 높게 삼아서 유죄로 판단을 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려 버리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봐서 무죄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이 이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흔들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겠어요. 사실상 피해자들이 재판까지 와서 진술을 할 때는 이미 사건이 벌어난 일자와는 굉장히 먼 훗날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신고는 1년 전, 2년 전에 했는데 이제야 이제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 피해자 신문,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술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면을 집요하게 파고들다 보면 배심원들 입장에서 법관들이야 다른 증거들도 보고 충분히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그걸 좀 분별할 능력이 있겠지만은 일반인들 관점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흔들리네. 그럼 이거 진술의 신빙성 탄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판단이 될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배심원들은 일반 법관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형사 절차, 특히 성범죄의 구체성, 특이성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되는 결정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정 교수님께 좀 끝으로 여쭤보죠. 그럼 어떤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배심원 지침 제도를 만들어서 배심원들이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럼 강간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또 그루밍이란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다 공부를 좀 시키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현직 판사가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심원의 판단에 성고정관념이 반영된 결과 사례 분석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많이 참고해서 좀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죠. 네, 일단 배심원 선정 과정 그리고 배심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노력과 검토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배심원 대상의 교육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뉴스픽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